출발 새아침.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죠. 정의당 역시 민주당과 연동되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배우 메릴 스트립 주연의 소피의 선택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두 아이를 데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주는 소피. 그런데 가는 도중에 소피의 미모에 반한 독일 장교의 제안으로 그녀는 한 명의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으니 기뻐해야 하는 건지 끔찍한 선택을 강요받은 잔인한 인간성 파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궁박한 처지에 몰렸고 딸을 버리면서 아들을 선택하고 말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얻은 아들마저 그녀는 끝내 찾지 못하고 홀로 유태인 학살 현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딸을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야 말죠. 이미 갈 길을 정해놓은 민주당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가 궁금한 건 정의당의 선택입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 지금부터 궁금증을 해소하러 열심히 뛰어가 보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매일 아침 청취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헬마 뉴스 함께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결국 WHO에서 팬데믹 현상을 선언했군요. 예,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상황을 이제 세계적 대유행 상태다 이렇게 봤고요. 이로써 그 단순히 확산 방지를 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관리하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대응 방향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WHO는 이번에도 좀 늑장 대응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네. 이 주저하는 사이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감염이 됐고 110여 개국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신종플루 때 이제 2009년에 74개국에서 3만 명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미 팬데믹을 선언했던 거하고 비교하면 조금 늦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지난 2월 달만 해도요. 아직 팬데믹 아니다 이렇게 우기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대응 방향에 대한 어떤 고민 때문에 조금 멈칫하다가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지역 감염이 계속 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좀 잡힐 듯 하다가 갑자기 콜센터 사태 이후로 네. 조금 또 방향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우리도 지역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지역이 넓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제만 해도 이제 은평구, 성북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등에서 이제 새로운 확진자가 속속 추가되는 양상인데, 네. 확진자 숫자는 많지 않은데 지역 사회에서 꾸준히 뻗어나가고 있다. 이래서 이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콜센터가 뭐 사실은 이제 1m 간격으로 계속 좁은 네. 공간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또 헤드셋을 같이 쓰기 때문에 문제다 그랬는데 네. 같은 유형이 결국 PC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양상으로 PC방도 이제 뭐 헤드셋을 다음 사용자하고 공유하는 방식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그 전염이 퍼질 수 있는 건데 동대문구의 한 PC방에서만 어제 확인된 걸로 이제 확진자 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PC방 비롯해서 이제 노래방이나 클럽 같이 다중 이용 시설들 그리고 이제 밀폐된 공간 이런 이제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감염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의가 필요한 장소로 꼽혀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런 걱정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PC방에서 확진된 4명이 다 20대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본인은 건강한 상태라서 그런 어떤 저증상 상태로 이제 바이러스를 여러 군데로 퍼뜨릴 수 있다. 이런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장치가 앞으로도 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뭐 PC방이라던가 노래방이라던가 네. 이런 곳을 임시적으로 폐쇄하고 휴업하라 뭐 이런 행정 명령도 좀 보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도 좀 아이러니한 게
콜센터 직원들이 2월 달부터 그런 증상을 보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첫 확진자가 콜센터 쪽에서 나온 게 지난 8일인데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그보다 한 열흘쯤 전부터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예를 보면 마포구의 5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지난달 28일에 인후통, 그러니까 목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서 네. 사흘 뒤에 병원을 찾았었다. 그런 게 있고요. 구로구의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일에 발열 증세가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다음 날에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아파가지고 이제 그런데도 오후에 출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던 시점에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자가 격리를 하지 못하고 회사에 나와야 했다. 이제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건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안정한 어떤 직업적 안정성 때문에 아파도 출근해야 된다. 이런 어떤 한국 특유의 일터문화 이게 이제 결국 영향을 미친 셈이 됐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아프면 학교 가지 마라. 엄마 아프면 출근하지 말고 쉬어라. 이런 문화가 좀 일반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공기업이나 이제 대기업 같이 오히려 안정된 직장에서만 이게 이루어지고 실제로는 더 이제 취약한 쪽에서 이게 뭐 지켜지지 못하는 결국에는 잘 나가는 직장에만 적용되는 이런 현상들을 좀 우리가 좀 건강하게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는 말이긴 한데 아프면 학교 가지 마라. 이 말이 과연 될까? 아프면 출근하지 마라. 네. 이거 좀 집에서 말하기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제가 좀 속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쉬어라 이렇게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상당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자, 연일 극단적 조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소식입니다. 이제 최근 아베 총리가 독단적 결정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 많은데 얼마 전에 이제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는 물론이고 이제 비자 제한 조치를 한 거 이게 별다른 정부 내에 논의가 없이 총리가 거의 독자적으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도 정치적 결단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네. 실제로 일본 언론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베 총리가 냉정함을 잃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 말도 안 들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번에 심각한 수준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난해에 그 한일 무역 분쟁 때만 해도 이거는 뭐 외교 정치적 차원의 문제니까 뭐 그걸 이해해볼 부분 여지가 좀 있다 그때도 이랬는데 전문가 말을 안 듣고 해서 그렇습니다. 좀 망쳤다는 얘기가 그 있었어요. 당시에도 이제 산업 전문가들 얘기는 안 듣고 이제 정치인들끼리 결정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구나 이제 방역과 관련된 조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전문가들 얘기를 안 듣고 결정을 했다. 그것도 이제 자기의 어떤 정권 유지의 그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 우익 인사들, 소위 이제 극우적인 인사들하고의 이제 개인적 친분에 의존해서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우익 성향 작가인 뭐 하쿠타 나오키가 소셜 미디어에서 총리가 위기 관리 능력이 결여돼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니까 이 사람을 총리 공간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한국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가 나왔다. 이런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극우 인사들이 그 총리를 쥐락펴락한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너무 비일관적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한데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비자 면제나 제한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일본이 소위 명예 백인을 추구한다라는. 그게 뭐예요? 명예 백인? 그 예전에 이제 뭐 일제 식민지 시절에 소위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울 때 탈아 입구라고 해서 우리는 아시아적이지 않다. 우리는 유럽적인 그 나라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네. 지금도 사실 중국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홀대를 하고 이제 백인 국가들 이탈리아 같은 데에는 여전히 비자를 유지하는 뭐 이런 게 결국은 그런 이중성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좋습니다. 어쨌든 전문가 조언은 제대로 안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말만 잘 듣는다. 이게 네. 요점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일본 어떻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조치가 결국은 자기네한테 직격탄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건데요.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올해 이제 4천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커녕 1,000만 명 유치도 힘든 거 아니냐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하고 중국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막았는데 네. 문제는 이 수출 규제 이전의 관광객 중에서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절반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소규모 온천이나 료칸 같은 어떤 전통적인 숙박업소들은 완전히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폐업하는 사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뭐 이제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10여 년 동안 무비자로 이제 쌓아왔던 그 양국 간의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좀
보기가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 1번 별로 그러니까. 네. 자,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민주당은 이제 오늘부터 그 비례용 그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는 이제 방향을 이미 참여로 잡아놓고 있는데, 선거법 개정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조금 희생하는 모양새를 만들자라는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비례대표 앞쪽 순번을 일단 소수정당한테 이제 배려를 해주고,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는 한 7위 정도까지 비례대표 순위를 후순위로 이제 배치하는 그런 이제 배수진을 치겠다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에 네. 정의당이라던가 뭐 민생당이라던가 이런 당의 사람들이 비례에서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앞에 비례 순번을 그분들한테 주고 네. 민주당은 후순위 그러니까 뭐 20위권 넘어서 그렇죠. 자기네들이 뽑아놓은 그 비례대표 후보들을 배치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진보끼리 좀 뭉치자 이런 네.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당을 비롯해서 다른 소수 정당들한테 제안하는 형식이 되고 있는데 정의당이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입니다. 일단은 꼼수를 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그 입장인데 하지만 좀 실제 내용을 좀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의석 배분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산을 해봤을 때 정의당이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비례 의석수가 한 6석에서 많게는 한 9석 정도가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네. 연합정당에 참여한다고 해서 과연 9석까지 맥시멈으로 보장을 해줄 수 있을 거냐 이 문제인 거죠.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뭐 다른 소수 정당들한테 다 배분을 해주고 민주당도 일단은 후순위이긴 하지만 7석을 챙겨놔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을 때는 한 6석? 7석? 이 정도가 이제 정의당한테 돌아갈 수 있는 맥시멈이라고 치면 참여를 안 해도 그 정도를 얻을 수가 있을 건데 굳이 그러면 정의당이 욕먹으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12일날 민주당 의총에서 계산해보니까 정의당 빼고 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게 19석이래요. 미통당은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은 18석이고. 그러니까 비례연합정당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민주당 따로, 정의당 따로 이렇게 가야 되네요. 결론적으로. 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고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명분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의 의석도 생각처럼 맥시멈으로 이제 받을 수 없다면 그렇죠. 굳이 안 간다 이제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당내에서는 윤소아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미 이제 비례 순번 투표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소식 짧게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불리는 미래한국당. 안철수 대표한테 러브콜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이제 안철수 대표가 공식적으로 일단은 지금 대구에서 의료봉사하고 있어서 누구 만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실용적인 중도 정치하겠다. 독자 행보를 이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한편 이제 뭐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출범한 이후에는 미래통합당이랑 약간 다르게 독자 행보를 걷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상황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의사 안철수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좀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한국당이 또 손을 다시 내민다 이런 거죠. 결국에는 이제 보수표를 놓고 조금 그 경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은 없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 과연 속담대로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 동방항공에서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들을
무단으로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딱 사흘만 더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었는데 2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승무원들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거였거든요.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3일 앞두고 정규직 3일 앞두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일본인 기간제 승무원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은 모두 잘려나간 어이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요. 중국 동방항공의 한국인 기간제 해고 승무원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립니다. 신원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변조했습니다. 좀 듣기에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자,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중국 동방항공에서 근무를 하시고 부당하게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입사하셨나요? 저희의 계약서상 입사일은 2018년 3월 12일입니다. 2018년 3월 10일. 예. 그 전에 저희가 1월 25일에 최종 면접인 4차 면접에 합격한 뒤로 3월 10일 전에도 을지로에 있는 동방항공 한국지사 사무실로 여러 차례 부르셔서 사전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3월 12일에 입사를 하셨고 2년만 지나면 정규직으로 되는 거였는데 그 마지막 관문인 4차 면접도 통과를 한 상태였다. 이런 얘기죠? 네, 이제 면접에 합격한 뒤로 3월 12일 전에도 저희는 사전 교육 때문에 한국지사 사무실에 여러 번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일단 오늘이 3월 12일인데 정상대로라면은 오늘 정규직 전환되는 기쁜 날이어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몇 분이나 지금 이런 사태를 겪고 계세요? 지금 저희 기수 73명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왜 우리한테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한다? 뭐 설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 회사 외국인 승무원 관리부 담당자 답변으로는 현재 중국 이외에 코로나19 상황이 한국에서 가장 심각하면서 재계약이 어렵다고 통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3월 12일 뭐 이전이죠. 당연히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사전 면접도 하고 괜찮았다면서요. 그 당시에도 코로나가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올해 초부터 재계약 이후에 해야 되는 신체검사나 유니폼 신청도 안내가 쭉 내려왔었고 네. 회사에서는 그 일부 14기 승무원들에게 유니폼 사이즈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고요. 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도 휴직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셨고 네. 회사 업무랑 관련된 어플도 추가 설치하라고 하셔서 그 어플도 깔았고 저희 2월 20일에는 저희 동기들 중에 이전에 약간 트러블이 있어서 네. 계약이 안 될 거라는 통보를 받았던 동기가 2명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동기분들한테 외국 승무원 담당자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그 두 사람도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14기 전체가 재계약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저희 승무원들은 1년마다 받는 정기 안정교육이 있습니다. 네. 저희 기수의 경우에는 그 교육 날짜가 재계약 이후인 2020년 3월 20일 이후로 잡혀 있었고 그 2월 25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 진행된다고 공지를 하면서 3월 교육 대상자들은 2월 28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마쳐달라고 기간까지 정해주셔서 저희가 급하게 온라인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정기교육뿐만 아니라 취직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12월 1월까지 기종 자격교육도 받았었는데요. 저희의 기종 교육은 4일간 이론 수업 그리고 이론 시험 통과 후에는 캐빈 매니저님이나 사무장을 선생님으로 짝을 지어주는데 그 선생님하고 함께 4번의 실습 계획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번의 검사 비행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 긴 과정이라 저는 이 기존교육을 4개월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네. 저희랑 재계약을 하지 않을 예정이었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이 많은 인원한테 돈과 시간을 들여서 시킬 필요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일단 뭐 정규직이 입는 유니폼을 맞춰야 되니까 사이즈를 알려달라. 또 고용유지 동의서 어플도 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이미 조금 회사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다른 2명의 동기에게도 당신들 내가 고용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이제 전달이 되었었고 정기 안전교육 2020년 3월 20까지 근무할 때 받아야 되는 정기 안전교육 온라인으로 이미 또 수강도 다 했고 뭐 이랬단 얘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이거는 정규직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통보나 사실 다름이 없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 말이 바뀌어서 다들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물어보는 건데요. 계약서에 보면 언제 며칠 전까지 어떤 식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없습니까? 저희의 취업 규칙에 보면 한 달 전에 알려줘야 된다고 그렇죠. 네. 써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한 달 전에는 너네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게 라고 했다가 갑자기 며칠 전에 바뀐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서상으로도 말이 안 되네요. 그럼 회사 입장을 들어보면 저희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취업 규칙이 네.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취업 규칙에 저희도 사인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단 지금 당황스러우실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도 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필요하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방송 중이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발생 직후에 중국 동방항공에서는요. 우한을 갈 때 한국인 승무원들만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일단 다른 외국인 승무원들 중에서는 우한 노선에 투입이 된 국적의 승무원은 없습니다. 전부 한국인 승무원만 외국인 승무원 중에 네. 투입이 됐었고요. 네. 그러면 왜 그랬다고 하던가요? 저희도 그 이유를 여러 차례 여쭤봤었습니다. 네. 그런데 회사에서 사실 작년 12월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스케줄 변경을 하셨거든요. 네. 저희가 원래는 한국 중국 노선만 비행을 하거나 상해에서 24일을 체류하면서 네. 상해발 국제선 비행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네. 이때는 조선족 승객이 많은 연기하고 한국 관광객이 많은 장가게를 제외하고는 중국 국내선은 아예 없었고요. 네. 그런데 2019년 12월부터 갑자기 상해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4일로 줄이시고 상해에서 출발하는 중국 국내선 비행을 하게 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우한을 가게 된 거고 우한뿐만이 아니라 광저우, 우르무치, 심지어는 막 중국인들도 모르는 차오양, 추성, 쭈니 같은 대단한 도시들도 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한 그전에는 뭐 상해발 국제선에 타고 장가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에 우리 승무원들이 많이 갔는데 갑자기 우한이라고 하는 위험한 곳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다 배치를 하고 또 중국인들도 모르는 이상한 곳에도 가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인 승무원들이 매우 불만을 가졌을 것 같고 사실은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좀 이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회사 측에 어떤 식으로 뭐 이의 제기 같은 걸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 14기뿐만이 아니라 전 기수가 전 기수의 한국 승무원들이 회사에 반발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하고 상의된 내용도 아니었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가 내려온 거였었는데 이제 회사 측에서 14기에 재계약을 빌미로 이제 스케줄을 따르라고 요구를 하셨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반발이 무산이 됐고요. 반발이 무산되고 난 뒤에서는 이제 승무원 관리부가 14기 재계약과 관련돼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일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괜찮을 줄 알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반발은 했는데 어쨌든 회사 측에서는 그래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좀 안심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네. 중국 동방항공사에서 한국인 승무원을 차별하는 또 다른 구체적인 정황이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어떻게?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가장 크게 보이는 점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외국인 승무원에 대해서 호텔을 마련을 해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상해에서 비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신 선배님들도 모두 다 2인 1실을 쓰십니다. 네. 그런데 한국을 제외한 유럽이나 일본 승무원들의 경우에는 모두 1인 1실을 쓰고 저희는 심지어 장거리 비행을 갈 때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반복해야 돼서 네. 24일 동안에도 정말 많게는 4번, 5번까지도 체크아웃을 하면서 짐을 쌌다가 짐을 풀고 또 다시 싸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됐고 둘이 같이 방을 쓰는데 스케줄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밤에 비행을 마치고 빨리 씻고 자고 싶은데 동기는 새벽에 비행을 가야 되니까 자고 있어서 씻기도 되게 힘들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코노미 클래스가 비즈니스 클래스로 진급을 하면 급여가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네, 한국인 비즈니스 선배님들 경우에는 이코노미와 급여가 동일합니다. 그래요? 근데 좀 들어보면 되게 치사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부당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일본인이나 이탈리아인 승무원은 무료 재계약을 시켜줬다. 그런데 한국인만 안 시켜줬다. 그러면 좀 전에 그 논리가 그 회사 측에서는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승무원은 우리보다 더 심하잖아요. 저희도 그 점이 이해가 제일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코로나19 치사율은 1%가 넘지 않고 그렇죠. 최근에는 한국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히 감소해서 회사가 해고 통보를 했던 최근의 상황은 이탈리아가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해가 저희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뭐라고 들었냐면 해고한 승무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승무원들이겠죠. 언론에 제보하거나 소송하지 말아라. 만약에 니네가 그렇게 우리한테 협조하면 2배의 위로금을 주겠다. 그런 얘기 했다는데 맞아요? 일단 언론에 제보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조금 와전이 된 것 같고요. 그건 와전이고. 네, 대신 해고 통보 메일을 받았을 때 거기에 퇴직금과 더불어 2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고 법률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양해 협의서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서명을 해서 보내라고 강요하시고 그리고 강요하면서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저희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혹시 거기에 서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그럼 이제 해고 통보를 받은 우리 대한민국 승무원들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기로 하셨어요? 저희는 이미 변호사 선임을 마쳤고 네. 회사 측에서 계속해서 정당한 해고라는 입장을 유지하신다면 네. 저희는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지금이라도 회사가 전향적으로 협의를 해주면 저희는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절차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동방항공 한국인 기간제 해고 승무원이었습니다. 네, 중국 동방항공사에서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그리고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던 승무원하고 일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죄송스럽게도 익명으로 그리고 음성을 변조해서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듣기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걸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6748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요. 한국인에 대한 그런 식의 차별 듣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말 후진국스럽고 우리 한국 승무원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을 했고 어떤 이슈에 열광을 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출발 새 아침의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입니다. 일단 총선 국면이 이제 다가왔으니까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이 얘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얼마나 될까 이게 이제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하죠.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도 중요하지만 총선 날이죠. 4월 15일 또 이제 사전투표가 있으니까 네. 그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지금과 같이 유지되고 있느냐 또 아니냐가 여당 후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야당 후보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2,527명 무선 전화 면접 유무선 RDT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응답률 5.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거의 일직선의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그렇죠. 있다는 긍정평가 47.9%. 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48.7%. 그러니까 거의 뭐 똑같네요. 그러면. 사실상 같다고 봐야 되겠죠. 표본 네. 오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임기 4년 차에 긍정이 이 정도 높은 지지율 또 부정과 이렇게 붙어 있는 지지율. 사실 역대 대통령에서는 볼 수 없는 초유의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런 지지율은 없었다. 일직선인가 평행선인가. 저도 이게 한 20여 년간 이상 여론조사 관련된 일을 해왔지만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87년도 직선제 개헌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잘하거나 못하거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정 비율의 분들은 지지를 하고 네. 일정 비율의 분들은 또 싫어하고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강한 지지층이 있고 또 임기 내내 강한 반대층이 존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특성이 나타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초창기 임기 시작했을 때는 막 고공행진이죠. 80%까지 그렇죠. 막 올랐잖아요. 물론 허니문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지지층이 확고부동하게 존재한다. 네. 이거는 왜 그런 거야? 싫어하는 지지층이 아니라 싫어하는 반대층이. 네. 중도층이 이제 갈리는 겁니다. 아. 임기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힘이 실릴 때는 이른바 우리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까지를 허니문 랠리라고 그러거든요. 1년까지 봐요, 그거를? 뭐 그렇게 이제 길게 볼 수도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 1년 차부터 계속해서 기저효과도 있었습니다. 직전 정부와도 비교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까지도 가져가니까 거의 진보와 중도층을 합하면 70% 가까이 되거든요. 80%. 그랬군요. 남북 관계도 워낙 좋았고.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서 네.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사실 지속이 지금 2달 내내 되고는 있습니다. 네. 아직 안 끝났고요. 그런데 어쨌든 추세를 보면은 부정평가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코로나19 영향이 클 수도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는 꽤 많은 날짜가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현안과 관련해서도 좀 안정 국면도 있고 네. 또 이것이 사실은 당장 극복할 수 있는 감염 재난이 아니잖아요.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또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도 지지층을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네. 이럴 때 부정이 내려오고 긍정은 다시 재결집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특이했던 현상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였는데요. 네. 이게 어쨌든 여든 야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 나오던데 맞아요? 그렇죠.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더 강화되는 현상. 조금 이따가 이제 정당 지지율을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미래통합당 쪽으로 지지층들이 더 이 견고해지는
또 늘어나는 현상 조금씩이라도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가 물론 긍정적 효과가 없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념적으로 대결하는 구도를 만들어 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이제 대통령 지지도 살펴봤고 네. 정당 지지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도가 동반 상승했다. 이런 결론이 나왔네요. 아주 조금씩이긴 합니다. 조금씩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더 견고해지고 결집하는 모습인데 더불어민주당 41.7%, 미래통합당 31.2%로 나타났는데 네. 사실 이 두 정당보다는 고민은 정의당 쪽에서 깊어져요. 그렇군요. 왜요? 새로운 경쟁자가 생겨났습니다. 정의당이 4.9%인데 네. 국민의당이 4.7%. 직전 YTN 조사와 비교를 해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민의당이. 네. 네. 이거 효과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네. 민생당도 4.1%나 되죠.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또 국민의당이 조금 앞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이제 표본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조사 방법에 따라서 조금 결과는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정의당은 사실 지금 갈 길이 멀고 그렇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민주당과 나를 세우고 있잖아요. 네. 이 비례연합정당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이 주변 정당 국민의당과 민생당이 치고 올라오면서 오히려 또 경쟁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아니 근데 정의당은 사실 예전에 또 잘 나갈 때는 10몇 %도 막 올라가고 엄청 높았는데 네. 지금 이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기운이 빠질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정당 지지율을 물어볼 때는 정의당은 대체적으로 5에서 10% 사이였는데 네.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1, 2개월 전에 또는 3, 4개월 전에는 그러면 정당 투표는 어디에 하겠느냐 그러면 정의당이 그래도 15% 내외 정도 네. 이렇게까지 나왔던 그 결과를 이제 말씀하시는 걸 텐데 그렇죠. 그런 경쟁력이 지금은 상당히 좀 주춤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바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사실 다시 국민의당으로 뭐 이름도 바꾸고 이제 새로 만들었지만. 부활이죠. 이게 안철수 대표 의사 안철수 이 선전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닥터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닥터 효과. 결국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는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지금.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만 내겠다고 했죠. 비례대표는 결국 정당 투표인데 얼마만큼 당에 대한 경쟁력이 지금 안철수 대표의 경쟁력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런 만큼 정치적으로 대결하는 또 논쟁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이처럼 국민들이 상당히 호평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정치인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가서 봉사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효과를 가지고서 보통 이런 정당의 경쟁력이 살아났다고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효과요? 인물 중심으로 하나는 네.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이게 사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진정성이 있는 거죠. 이게 뭐 쇼라고 하는 일각의 지적은 있지만 네.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 또 주목성. 언론에서도 떠들썩하게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미담처럼 소화가 되고 있는 것. 마지막으로는 하루 이틀 하면 보통 이건 인정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3일째쯤 되는 날에 중앙당에 일이 있어요. 자, 서울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이래버리면 에이 이럴 텐데 사람들이 볼 때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심지어는 전화도 안 받잖아요. 네. 전화 못 우리 받는데요. 협력합시다 바빠서. 이러면서 네. 한성규 미래한국당 대표가 전화를 했지만 안 받고 있거든요. 그건 전화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받는 순간 이 봉사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본다면 진정성, 주목성, 지속성. 그렇군요. 이게 효과가 나타난 거죠. 네,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차기 대선 주자 관련해서 또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할지. 그렇죠.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자, 지금 제가 차기 대선 주자 얘기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확실하게 이 사람 되게 강력하다 이런 네. 이미지를 지금 굳히고 있어요. 코로나19 이 감염 재난이 우리가 유불리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가장 수혜를 받은 인물이라면 단연 이재명 경기지사가 되고 있거든요. 주목받고 그렇죠. 첫 있고. 번째 이재명 지사. 이게 이제 우리가 국민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좀 약하고 부드러운 자극보다는 강한 자극을 좋아하거든요. 아주 공세적으로 이 위기 국면에 대처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뭔가 이른바 믿음이 좀 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군요. 오늘은 제가 효과 퍼레이드로 가는데 탱크 효과죠. 저돌적으로 탱크 밀어붙이는 효과. 거죠. 그러니까 명단 확보, 네. 강제 검사 진단, 그다음에 종교
예배 취소에 이르기까지 이런 걸 밀어붙이는 이재명 지사의 모습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종교 집회 좀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또 좀 비난하는 여론도 있어요. 그렇죠. 강한 자극에 대한 또 피로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예배 좀 당분간 좀 잠시 멈춤하자. 그렇죠. 취소하자는 여론이 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또 주도를 하는 이재명 지사의 리더십을 인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코로나 관련 종교 집회를 좀 금지하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 찬성 의견이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5.5%로 나타나고 있고 반대가 16.3%. 이 조사가 이제 지난 10일 날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서 전국 502명 무선전화 조사 방법은 앞서 조사와 동일하고요. 네네. 응답률 4.6%, 자세한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이번 주에 새롭게 조사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1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 결과 이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여의도 정치권을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비례연합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의 현실적 파괴력 때문입니다. 이번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어디에다 하겠느냐 물어봤는데 네. 민주당 36.6%. 정당 투표를요? 그렇습니다. 정당 네. 투표입니다. 비례대표. 네. 그럼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미래한국당. 네. 미안정? 28.7%. 몇 퍼센트요? 28.7%. 28점? 그러니까 약 30%에 육박하는 이 지지율대로 네. 또 정당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거의 뭐 20석 이상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미래한국당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30석의 캡이 씌워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28 곱하기 30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그 당의 네. 의석수가 되겠죠. 그러다 일단은.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비례연합 정당에 대한 참여가 현실적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왜 민주당이 36.6%인데 왜 걱정하냐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많이 받게 되면 또 그 여러 가지 계산 방식에 의해서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례석이 좀 줄어듭니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 당은 어떻습니까? 네, 정의당이 8.9%, 국민의당 7%, 민생당 3.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방항공 승무원 부당해고 사태 관련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5800 쓰시는 분. 딸을 둔 아빠로서 너무 속상합니다. 나라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4112 쓰시는 분. 인터뷰 마지막에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말에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FM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마치고요. 8시 정각에 돌아올 건데요. 여러분. 3부에서는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비리 사건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